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홀치기 공장. 상공부 공업 1국장 오원철은 한국의 중소기업을 수출업체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대만의 중소기업 연구를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그는 대만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리를 가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정부에 기대하는 것도 없고 정부도 그들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만두는 것도 간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절차도 간단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체가 가족회사다. 식구가 종업원이다. 학생인 자녀들은 방과 후에 회사 일을 돕는다. A라는 사람이 창업을 하면 친구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 도와주자는 결정을 하면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출자를 한다. 이 출자금엔 이자가 없고 나중에 원금만 갚으면 된다. 은행에서도 약간의 담보만 있으면 대출 받기가 쉽다. 이윤을 남기면 이 은행 빚부터 갚는다. 이것이 그들의 국민성이다. 다시 공장을 확장하고자 할 때는 은행 빚을 거의 다 갚았을 때 은행을 찾는다. 은행의 융자 조건은 사업성이다. 연줄이나 압력이 통하지 않는다. 의리와 신용의 세계다. 빚지는 것을 싫어하니 기업의 내실은 튼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강점은 아시아를 휩쓴 1997년에 금융위기에서 실증됐다. 오원철 국장은 대만의 중소기업을 시찰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의 장점을 업계에 소개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저 담보 범위 안에서 융자나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는 자금력이 약하고 팔 곳이 좁다는 점이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상공부가 전국의 약 2,000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그들을 상대로 수출업체로 전환할 업체를 모집한 결과 1965년 말 542개 업체가 응모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라는 간판을 달게 했다. 자부심부터 심어주자는 뜻이었다. 오원철 국장은 생산성 본부에 맡겨 중소기업의 어떤 업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지도할 것인가를 연구하게 했다. 그 선정 기준은 비교 생산비가 외국에 비해서 낮을 것, 외화 가득률이 높을 것, 고용률이 높을 것, 수출 실적의 증대가 기대되는 것, 그리고 해외 시장성이 좋은 것. 이 기준에 따라 13개 품목이 선정됐다. 생사 및 견사, 견직물, 도자기 제품, 고무 제품, 라디오 및 전기기기, 어패류 및 양송이 통조림, 모 제품, 합판, 면직물, 의류, 피혁 제품, 공예품, 자파리. 이 품목을 특화산업 혹은 특화품목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특화는 수출업종으로 전환하여 특별히 중점, 육성키로 한 업종이란 뜻이었다. 오원철 공업국장은 또 수출업체로 전환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제를 갖췄다. 그는 각 과에서는 외국 기계의 카탈로그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구하라. 그 기계의 내용을 파악하여 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공장을 상호 방문하도록 하라. 일견이 백문보다 낫다 라고 했다. 지방행정조직의 상공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출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연말에는 청와대의 지방별 수출 실적이 보고되니 시장, 도지사들이 뛰지 않을 수 없었다. 1966년의 경우 전국의 시도에서 작성한 중소기업 수출 목표는 총 5천만 달러였다. 이해 수출 목표는 2억 5천만 달러였고 그 가운데 공산품은 1억 5,872만 달러였다. 수출 공산품의 약 3분의 1을 중소기업에서 해내기로 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이 수출 전선에서 맹활약하는 가운데 여성 인력들이 경제개발에 동원되기 시작했다. 이때는 가족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무렵이었다. 가족 부양의 부담이 줄어든 많은 주부들도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으로 몰려갔다. 가발과 함께 초창기의 중소기업 수출을 주도한 것은 홀치기였다. 일본어로는 시보리라고 하는데 1어를 쓰는 것이 못하다고 해서 만든 용어였다. 명주는 원래 얇은 천인데 이 천을 좀 두텁게 보이게 하면서 각종 문양을 짜넣고 염색한 것이 시보리다. 이 문양은 기계로 짜넣는 것이 아니라 수공업적으로 한 바늘 한 바늘씩
일일이 짜놔야 하는 것이다. 1964년에 홀치기 제품은 약 9만 달러어치가 일본으로 수출됐다. 다음엔 수출액이 115만 달러, 1966년에는 287만 달러, 1967년에는 1442만 달러, 1969년에는 2587만 달러에 달했다. 이 해엔 전국에서 11만 2천 명의 여성들이 이 홀치기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니 생사 공급을 위해서 양잠을 장려하게 됐다. 중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오원철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전선에서 필요한 노동력은 가냘품 처녀들의 손이었다. 머리카락을 판 것도 가난한 처녀들이요. 이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든 것도 이들이었다. 홀치기로 밤을 새운 것도 여자들이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이니 여자가 살림을 꾸려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다. 남자들에게는 아직 일감이 없었다. (1965년은) 우리나라 수출이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해였다. 수출 전선의 최고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야전사령관은 박충훈 상공장관, 부사령관은 김정념 장관, 주공 사단장은 오원철 공업1국장이었다. 김정념, 오원철 팀은 경공업 시대인 1960년대에 이어 중화학공업 시대도 열었다. 두 사람은 1970년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방위산업 및 중화학공업 담당 제2경제수석 비서관 사이로서 한 시대를 이끌었다. 박충훈 장관은 공군소장 출신, 김정념은 일제시대 예비사관학교 출신, 오원철은 서울대 화공과를 졸업한 뒤 공군에 입대해 소령으로 제대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 장교, 이공계 출신 엘리트가 한국 수출 전략의 기본을 짰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실천력, 계획성, 과학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군, 이공계 출신들의 영향력이 근대화 과정에 많이 반영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포병 출신으로서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이공계적인 면이 강했던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1998년 월간조선 8월호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 입학 정원에서는 이과가 52%로서 문과의 48%를 앞섰지만 김대중 정부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서는 이과 출신이 21%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 지도부가 과학 정신에 약하면 정책이 중구난방에 주먹구구식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오원철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한 엔지니어 출신 정책 이반자로 꼽힌다. 그는 기발하고도 파격적인 발상으로 중화학 공업, 건설을 추진했다. 1950년대에 오 씨는 시발자동차 공장장, 국산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장을 지내면서 한때는 기름 없이 달리는 자동차 연구에 골몰했던 적도 있었다. 이 시절 이승만 대통령은 기름 없이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하면 온갖 특혜를 다 주겠다는 엉뚱한 공약을 한 적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가끔 북진 통일론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한국 내에서 소기 공급과 판매를 독점하고 있던 코스코란 미국의 석유 저장 회사가 미국 대사관의 지시에 따라 석유 시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넣곤 했다. 화가 난 이승만 대통령이 이상한 방법으로 반발한 것이다. 5.16 군사혁명 직후 최고회의 기획위원회 조사과장으로 징발되어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게 됐던 오원철은 1965년 초 대통령의 상공부 초도순시 때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전략을 보고했다. 5.16 뒤 선진 행정기술의 군사문화가 행정부에 깊게 침투하면서 브리핑 또는 차트 보고가 중요해졌다. 박 대통령의 앞에서 이런 보고를 잘해서 출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실수로 경력을 망친 사람이 생겨나기도 했다. 자연히 장관은 보고자료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 박충훈 장관은 기획실장이 종합한 보고자료를 김정념 차관에게 읽어보라고 줬다. 김 차관은 내용을 훑어보더니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는 사라졌다. 2시간 뒤에 나타난 김 차관의 손에는 자신이 완전히 다시 쓴 원고가 들려 있었다. 부하들이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때는 사인펜으로 백지에 크게 글씨를 쓴 다음 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했다. 설명하는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차트 한 구석에다가 연필로 깨알처럼 써둬도 넘기고 나서 아차 하고 후회하는 수가 많았다. 막대기를 절도 있게 차트에 갖다 대면서 보고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보조원이 붙어서서 차트를 넘기는 일을 맡는데 가끔 이를 찢어놓는 실수를 범해 혼이 나기도 했다. 1965년 초 박 대통령의 상공부 연두순시 때 오원철 국장은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경공업 제품이 총 수출 물량이 50%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섬유공업이 발달하면 합성 섬유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를 수입하면 막대한 외화가 소요되니 국산화해야 한다. 즉 합성 섬유공업을 1966년 후반기부터 육성해야 한다. 합성 섬유공업의 원료를 공급할 석유화학공업 건설은 1967년에 착수해야 한다 라고 역설했다. 이 단계적 발전 전략은 한 단계의 수요 증가를 압축해 가다가 폭발 직전에 다음 단계로 밀고 가는 방식이었다. 그 도약의 타이밍을 잘 잡은 것이 우리나라 섬유, 석유, 화학공업 발전의 한 비결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상공부의 수출 전략 보고에 만족하여 저녁에 상공부 국장급 이상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그러나 브리핑 준비로 밤을 새웠던 국장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 집에 전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소집이 되지 않았다. 며칠 뒤 박 대통령은 상공부에 격려용 동봉투를 내려보냈다. 수출 전선의 사령탑이었던 상공부의 요직에 있었던 면면들을 본다. 무역부문에서는 이철승 상역차관보, 김욱은 상역국장, 심의환 상정과장이 트리오였다. 법과 규정에 밝은 이철승은 결제를 까다롭게 해 뒤탈을 없앴다. 김 국장은 추진력이 강하고 부하들을 잘 감싸줬다. 심의환은 산골이 경북 청송 출신의 고등고시 합격자로서 작은 몸집에 호주가이고 친교가 넓었다. 이 세 사람은 이철승이 차관으로 승진하면 김우구는 차관보로, 심의환은 상역국장으로 대를 잇는 식으로 움직였다. 심의환은 나중에 총무처 장관으로 일하다가 박 대통령보다 며칠 먼저 세상을 떴다. 박 대통령이 피살되기 하루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심 장관의 미망인에게 보내는 위로서신이었다. 상역국 수출진흥과장 자리에는 문기상, 계장으로는 홍성좌, 이동훈 같은 사람들이 뛰었다.